안녕하세요. 문학축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1854년 많은 문호들을 배출한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태어납니다. 시인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대학에서 고전 문학을 전공하기도 했죠. 20대부터 이미 예술을 위한 예술인 유미주의를 주창했다고 합니다. 미국 각지를 떠돌면서 강연을 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죠. 주로 단편소설과 희곡들을 많이 썼던 오스카 와일드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유일한 장편소설로 남겼는데요. 이 작품은 당대에도 이미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40대에는 동성연애 혐의로 옥살이를 하기도 했고 영국으로부터 영구 추방되어 파리에서 불우하게 사망했습니다. 1891년에 발표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스카 와일드가 남긴 유일한 장편소설입니다. 글이 길지 않은 분량으로 인간의 양심과 젊음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수작이죠. 다소 기괴한 내용으로 독자의 흥미를 끌기에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정신질환의 이름, 도리언 그레이 증후군이 이 작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도리언 그레이라는 남자입니다. 그에게는 헨리 워튼이라는 귀족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헨리의 친구이자 화가인 바질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그린 인물이죠. 한편 도리언은 시빌이란 이름의 여배우와 사랑에 빠지는데 시빌에게는 제임스라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워튼이라는 젊은 귀족은 절친한 친구 화가인 바질 홀워드를 방문하는데 최근 바질은 한 젊은이의 전신 초상을 그리는 것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도리언 그레이로서 상당히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고 헨리 역시 비록 그림이지만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질은 이 그림을 어디에도 전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 자신이 이 그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바질이 도리언에게 푹 빠져 있는 것을 본 헨리는 도리언에게 관심이 생기고 마침 초상화 모델로 설 시간이 되어 방문한 도리언을 만나게 됩니다. 도리언은 순수한 청년이었고 헨리는 바질이 작업을 하는 동안 지루하게 앉아있는 도리언과 대화를 나누죠. 헨리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음이라며 젊음이 사라지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라는 신념을 설파합니다. 그에게 완전히 영향을 받은 도리언은 마침내 완성된 자기와 완벽히 똑같이 그려진 초상화를 받으면서 자기 대신 그림이 늘기를 바라죠. 그날 이후 도리언은 헨리와 어울려 다니며 그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데 그러던 날 도리언은 시빌 베인이란 여배우와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이란 것에 회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던 헨리는 그녀와 결혼을 하려는 도리언을 만류하지만 도리언은 듣지 않죠. 시빌은 도리언의 이름도 모르면서 아름다운 왕자님이라고 부르며 행복에 겨워하는데 그녀의 남동생인 제임스는 상류층인 도리언이 누나에게 가볍게 접근해 상처를 줄 것을 우려합니다. 제임스는 만약 그 아름다운 왕자님이 누나에게 상처를 주면 살해해버리겠다고 말하고 선원이 되어 호주로 떠나죠. 한편 도리언의 친구가 된 헨리와 바질은 도리언과 함께 시빌이 출연하는 연극을 보러 가는데 그날따라 그녀의 연기는 형편없었습니다. 사실 시빌은 도리언과 사랑에 빠지면서 연기에 집중할 수 없던 것이었고 크게 실망한 도리언은 그녀에게 이별을 고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리언은 바질이 그려준 자신의 초상화의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버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빌에게 잔인하게 굴었기 때문에 초상화도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 사과 편지를 쓰는데 헨리가 찾아와 시빌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알리죠. 헨리는 도리언에게 차라리 잘된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도리언은 일말의 죄책감마저 마음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심지어 그는 헨리를 따라 오페라 공연까지 보고 돌아오는데 다음날 바질이 찾아와 도리언을 책망하지만 그는 듣지 않죠. 바질은 자신이 선물한 초상화를 보고 싶다고 하지만 도리언은 흉측하게 변한 초상화를 보여줄 수 없어 거부하고 돌려보냅니다. 바질이 돌아간 후 도리언은 다른 누구도 초상화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오랫동안 쓰지 않고 있는 빈 방에 초상화를 옮겨놓죠.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나고 도리언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갈수록 흉하게 변해가는 초상화를 보면서 조롱하는 감정마저 느낍니다. 세월이 더 흘러 20살이던 도리언이 38의 장년이 되는데
길을 걷다 우연히 바질을 만나게 되죠. 바질은 도리언을 꼭 만나고 싶었다며 도리언의 집으로 자리를 옮기고 최근 도리언을 둘러싼 세간의 좋지 않은 평가를 알려주죠. 흥분한 도리언은 바질에게 자기 영혼을 보여주겠다며 오랫동안 감춰둔 초상화를 보여주는데 바질은 너무나 끔찍하게 변한 그 초상화에 놀랍니다. 바질은 도리언에게 참회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권하지만 도리언은 갑자기 극심한 증오심에 사로잡혀 바질을 칼로 찔러 살해하죠. 그는 한때 친하게 지냈으나 최근에 소원해진 화학자 친구 앨런 캠벨을 불러 협박해 바질의 시신을 처리해버립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도리언은 아편굴로가 아편에 손을 대는데 거기서 한 매춘부가 그를 아름다운 왕자님이라 부르고 그 말을 들은 한 남자가 도리언을 쫓아나가죠. 사실 그 남자는 도리언에게 버림받아 자살한 11의 남동생 제임스였고 도리언의 본명을 몰라 누나의 복수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거기서 아름다운 왕자님이란 애칭을 들은 것이었죠. 도리언은 죽음의 위기에서 기지를 발휘해 초상화와는 달리 전혀 늙지 않은 자기 얼굴을 이용, 제임스는 젊어 보이는 그가 자기가 찾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여기고 보내버립니다. 도리언이 사라진 후 쫓아온 매춘부가 제임스에게 그가 18년 전 그 아름다운 왕자님이 맞다고 증언하고 제임스는 복수의 칼을 갈죠. 한동안 겁에 질려있던 도리언은 얼마 후 한 귀족의 초대를 받고 사냥터에 따라가는데 거기서 오발사고로 누군가 맞아 즉사하고 맙니다. 도리언은 그 즉사한 사람이 얼마 전 아편굴에서 자신을 쫓아와 살해하려 했던 제임스란 사실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제임스는 도리언의 정체를 알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며 따라왔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도리언은 헨리를 찾아가 앞으로 선하게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그 초상화를 보러 갑니다. 그는 자신이 착하게 살기로 결심했음에도 도리어 더욱 흉측해진 초상화를 보고 분노에 차 바질을 죽였던 그 칼로 초상화를 찌르죠. 빈방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자 하인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도리언의 젊은 시절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의 초상화와 도리언이 칼에 찔려 사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인간의 양심에 대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사고 실험이라는 겁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지만 이를 도리언 그레이의 양심이라 바꿔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주인공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인간의 양심이 겉으로 드러날 때 과연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 실험과도 같은 것이 이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 사고 실험의 대상이 된 도리언 그레이는 화가 바질이 심혈을 기울여 그린 자신의 초상화가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여배우 시빌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나서 초상화가 끔찍하게 변하게 된 것을 확인한 것이죠. 문제는 그가 타락해 갈수록 초상화 역시 더욱더 흉측하게 변해간다는 것인데 작품 속에서는 도리언의 초상화가 그의 양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에게 그의 초상화는 자신의 양심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상징이었다. 도리언은 자신의 타락해가는 양심이 초상화를 통해 드러나자 깜짝 놀라 그것을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꽁꽁 숨겨놓죠. 사실 그의 행동이 특이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의 양심, 속마음을 남들로부터 숨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로든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든 다시 숨기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므로 도리언의 초상화는 인간의 양심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의 행동은 양심을 숨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언은 그렇게 숨겨놓은 자신의 양심이 끝내 부담스러웠던 것인지 칼로 초상화를 찢어 없애버리려고 하죠. 이 끔찍한 영혼의 정물도 죽일 것이다. 영혼의 그 무시무시한 경고만 없다면 그는 평화로울 것이다. 그는 칼을 꽉 쥐었다. 그리고 초상화를 찔렀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괴롭히는 양심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를 얻고 싶었던 것이었겠지만 도리어 자신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공개되어 버리고 말죠. 게다가 자신의 양심이 가시적으로 보이게 된 대가로 얻게 된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채 시체로 발견되고 맙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도리언을 대상으로 한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양심을 겉으로 내보이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주죠. 또한 자신의 내면을 숨김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도덕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와 그 양심을 끝내 저버릴 때 직면하게 될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제목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초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소설의 헨리를 통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헨리를 만나기 전까지 바질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도리언은 헨리를 만난 이후에 변화를 겪게 됩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바질의 작업실에서였는데 그 첫 대면에서 헨리는 도리언에게 젊은 만큼 좋은 것은 없으며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조언하죠. 당신의 삶을 사시오. 당신 안에 있는 경이로운 삶을 살란 말이오. 무엇 하나 잃지 마시오. 항상 새로운 감동을 찾아 나서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것이 헨리가 도리언에게 했던 말들을 요약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진했던 도리언은 헨리가 하는 이 듣기 좋은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부적절한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여배우 11의 자살 사건으로 자신으로 인해 한 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헨리의 조언에 따라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바질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복수의 기회를 노리던 제임스가 죽은 것을 보고도 단지 후련한 말을 느끼는 파렴치한 모습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 무렵 도리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고 마지막 장면에 그의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도 행인들은 별 신경을 쓰지도 않는 지경이 되죠. 도리언이 이렇게 된 것에는 헨리가 분명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도리언이 어려움에 처할 때 헨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헨리는 항상 뒤늦게 등장해 여전히 듣기 좋은 말로 도리언을 달래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뿐이죠.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도리언이 초상화를 찢으려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도 아마도 헨리는 지금까지처럼 안락한 삶을 살아갈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사실 헨리의 이중적인 태도는 작품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말로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원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틀 밖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연배가 아래인 도리언에게 충고랍시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도리언만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자인 헨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조언을 해주지만 결국 그것을 선택하고 따름으로써 얻는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조언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예술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예술을 주창해서 윤미주의의 대표자로 알려진 오스카 와일드답게 그의 대표적인 이 소설에서 예술에 대한 관점이 잘 드러납니다. 일단 초상화라는 그림, 즉 한 예술작품으로 한 인간인 도리언 그레이를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심지어 그와 노화를 맞바꿀 정도로 1:1 대응을 시켰다는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설정만 봐도 오스카 와일드는 예술과 실제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달리 말하면 예술의 가치를 실존하는 것들의 가치와 동등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면에서 초상화를 파기하려다가 도리어 자신의 죽음을 맞게 되는 도리언의 모습은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추하게 늙어버린 도리언의 시신과 보란듯이 돌아온 젊고 아름다운 초상화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인간은 유한하지만 예술은 무한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하죠. 심지어 오스카 와일드는 이 작품에서 바질의 입을 통해 예술로 삶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이미 유명한 화가였던 바질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그리면서 예술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음을 친구인 헨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사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재창조할 수 있게 된 거야. 종합해보면 작가는 예술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고 예술이 실존하는 존재에 결코 뒤지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현실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점은 예술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기를 원했던 예술가 오스카 와일드의 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기까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줍줍이었습니다. 섬뜩하면서도 흡입력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